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묘역의 뉴스 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인간 소화제 노영입니다. 이 멘트도 꼭 하라고. 오늘도 꽉 막힌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려고 했는데 뭐 내용이 사실은 시원한 내용들이 사실은 없네요. 자, 그래도 어떠한 방송 할 건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1부에는요, 한동희 기자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또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후쿠시마 방문 후일담 한번 들어보고요. 또 현재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사항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청년 정치인들의 시각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혹시 건의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노영의 일진 사이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이비박스 후원 우리 아이 재단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애기들은 언제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정말. 나도 저렇게 예쁠 때가 있었을 텐데.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동인 기자의 뉴스 픽 시간인데요. 자, 한번 오늘 또 무슨 얘기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인 뉴스마토 기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기자 큰일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CCTV에 천공이 없다는데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어제 이제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지난해 3월 한 달간 CCTV 영상 중에서 복원된 4TB 분량의 자료를 모두 분석을 한 결과 천공과 관련된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부 날짜의 특정 시간대에 CCTV 영상이 없었고 또 영상 파일이 더 씌워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화질이 매우 흐리거나 아예 확인할 수 없는 영상들도 있었다. 경찰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부 날짜 특정 시간대에 일단 영상이 없다. 왜 네. 없는지 설명이 됐어요? 아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부 날짜라는 게 정확히 언젠지, 그 네. 특정 시간대가 언젠지, 그리고 지금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보세요. 영상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더 씌워지는 형식이라 화질이 매우 흐릿하거나 아예 확인할 수 없는 영상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똑같은 방식으로 더 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 타임에? 네. 그러면은 그 타임에 생성된 이 CCTV 영상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더 씌워지는 것일 텐데 네. 왜 하필이면 특정 시간대에 특정 날짜에만 영상이 없는지, 또 하나는 왜 그 특정 날짜와 특정 시간대에는 아예 흐릿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영상이 존재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지금 이렇게만 밝히고 어떻게 진행이 제대로 됐는지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지금 경찰이 CCTV 기록 확인한 것 결과로 지금 관저 개입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게다가 지금 천공이 진술서도 냈다면서요? 나 간 적 없다. 네. 그런데 본인이 갔다고 하겠어요? 가면 자기도 문제가 생길 텐데. 네, 지금 원래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가 또 지금 경찰에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사이에 변호사를 통해서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그럼 진술서 내고 자기는 안 나가겠다 이런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경찰에서는 소환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소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니, 천공이 우리를 갖고 노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분의 행동과 발언과 네. 지금 이제 좀 본인이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니까 또 나오는 행동과 발언이 매우 다른데 대통령 관저 이전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고 의문점은 국방부 내 서울사무소 CCTV가 확인이 되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네. 출입 기록의 경우에는 천공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쓰였을 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그냥 만약에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면 네. CCTV에 그때 당시에 카니발 2대라고 했었는데 만약 CCTV에 이제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CCTV에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그냥 면죄부 주려고 하는 네. 신용만 했다. 뭐 이렇게밖에 사실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네, 부분인데. 이게 사실상 그리고 CCTV 압수수색한 과정도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미 보안 사항을 점검하고 나서 경찰서에 넘겼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경호처가 사실은 초창기 때 이 자료 안 주면서 네. 엄청나게 시간을 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 쉬워지는 게 계속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좀 지금 고발된 지 2달 그리고 김종대 의원이 고발된 지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된 게 좀 그렇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고발된 건 작년 12월이었고 네. 조사받은 건 1월 4일이었고요. 네. 지금 현재 이 피의자 조사가 1월 4일날 있었었고 참고인 조사가 지금 4월인데도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흐지부지 또 없었던 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흐지부지 없었던 일로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조선일보 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인력 낭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고 인력 낭비라니까 네. 무슨 말이죠? 경찰들이 이 CCTV 4TB 분량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보는 게 인력 낭비였다라는 얘기도 지금 보도를 했고 조선일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이 아닌데 지금 민주당과 언론에서 이렇게 다뤘다라고 조선일보 보도가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모든 의문점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보도를 하네요. 예전에 뭐 청담동 게이트인지 뭔지 그거 나왔을 때도 그거 쓰잘데기 없는 거 왜 했느냐, 너네들 증거도 없으면서 왜 했냐, 이걸 보도하는 언론사에서 아주 그냥 딱 전제를 깔고 보도를 네.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네요. 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미 뭐 사실이 아니다 확정 지어놓고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특이한 언론사입니다. 조선일보.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중에서 조선일보가 제일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예.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나.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뉴스토마토 기자들도 줄줄이 잡혀가겠네요. 이제 조만간 이제 소환 조사 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무슨 혐의로 무엇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받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허위사실 유포. 그러니까 혐의인데 무슨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고발장도 되게 분량이 한 장 분량이어서 되게 짧고 정확하지 않아서 그리고 저희가 기사를 4명 있었는데 3명만 고발하고 그러니까 한 명 빠진 이래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도 줄이는 거 아니에요, 영상을? 천공을 취재했던 기자인데 그 기자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특히 천공을 직접 취재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동희 기자는 취재도 직접 안 하고 옆에서 말만 전했을 뿐인데, 야, 이게 또 이름 알려져 있다고 이런 식으로 또 되는군요. 네, 제가 가서 경찰 조사 가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GV 영님이 한동희 기자님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힘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자, 어쨌든 조사하게 되면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후속 취재도 한번. 후속 취재 이제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후속 취재는 계속 하고 있고 나오는 대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보죠. 자, 대통령실에서 안보라인 도청, 뭐 감청난 왜 감청 얘기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청 사태 이거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청와대보다 훨씬 낫다. 훨씬 더 안보가 튼튼한 곳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말했어요. 네,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황당한 상황인데 일단은 양국의 상황이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하겠다. 필요할 경우라니요. 네. 일단은 도청했다는 게 확인만 되면 도청한 것 자체를 가지고서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출 경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출 경위에 대해서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맨날 있습니다. 또 특정 세력이군요. 특정 세력 누굴 말하는 거야, 정확하게?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 사태이기 때문에 제3세력이 지금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청 자체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요. 도청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청와대보다 더 탄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근거가 지금 뭐 돌출된 부분, 청와대에서는 벙커가 돌출된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더 위험했는데 지금 오히려 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벽면 그리고 또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창문에 대해서는 도청을 방지를 했지만 벽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처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청에서 좀 취약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튼튼하다고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근거 중에 하나가 청와대 벙커는 지상 부분이 조금 돌출되어 네, 있기 돌출돼 때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네. 지상과 맞닿은 그 돌출 부분으로 감청이나 두청 같은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뭐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안보실이나 대통령실 사람들이 지하에 있는 공간에서만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위로 이렇게 솟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가 그 용산은 돌출하고 상관없이 안전하다는 거죠? 도대체 말이 안 맞는 말인 것 네,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네.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중인데 맨날 국민들이 저항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더 중요한 거는 동맹이라고 그러면서 동맹국에다가 도청한 나라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맨날 굴종적으로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국민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할게. 이런 태도를 취하냐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합리적인 비판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있을 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여당에서도 신원식 의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동맹관계를 흔들려 한다, 과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은 동맹관계 흔든다 그러는데 그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나라의 행태를 지금 본인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주권국가,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이렇게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짓밟아도 가만히 냅두고 다른 나라가 우리 거를 도청해도 가만히 냅두고 고맙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사태가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북한에서 그런 문간을 만들어가지고 쭉 돌리다가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이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행동은 똑같은데 지금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경 안 쓰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 그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당도 지금 사안의 심각성을 알 텐데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제대로 내지 않고 지금 뭐 대통령실처럼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날 다른 데다가 핑계댈 때만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음을 못 받는 거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스노든 예전에 2014년도에 냈던 얘기가 사실은 사실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 근거는 뭔지 또 대통령실 용산으로 옮길 때 그 여당 관계자가 신원식 의원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보안 문제 위험하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얘기했지만 안 하고 있는 주장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신원식 의원은 군 장성 출신이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 옆에는 미군 기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참. 왜 이런 일을 벌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왜 얘기를 하면은 동문서답을 하는 건지 아주 동문서답 정부 아닌가? 이해가 도대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민주당에서 어제, 좀 확실하게 진상을 좀 규명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 걸 들었는데, 뭐,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안 듣는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네,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거부권 행사도 계속해서 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뭐 제대로 받아들일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은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게 또 본인들의 원칙인 것 같은데 네. 국회는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이런 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약간 미국이 정말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나라들의 이런 거에 좀 개입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왜 여기 대해서 찍소리를 못하고 있는지 제가 진짜 정말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찍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노영희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노영희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약 130만 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최소 30년에 걸쳐서 방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방출한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맞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아주 관대합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학적 관점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직접 나서서 후쿠시마를 방문하고 원전 오염 현장을 둘러본 의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소속의 양이원영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나요? 1박 3일. 1박 3일이요? 네, 네. 돌아올 때는 예, 새벽 비행기 타고 이제 아침에 한 4시 반 정도에 도착했죠, 한국에. 새벽 4시 반에? 네, 네, 네. 그러면 일본에서 오는 비행기가 새벽 4시 반에 새벽 도착하려면 2시. 새벽 2시에 타셨다는 네, 얘기인데, 야, 진짜 잠도 못 주무셨겠어요. 잠을 잘 못 잤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다녀오셨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일대 방문하고 오신 상황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는 이렇게 원래는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근데 날짜를 급하게 당겨서 갔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이해시키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현지에 가서 보니까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불식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4월 달부터 방류한다고 얘기는 네. 작년에 이미 발표를 했었고, 그러니까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 한국 정부의 대통령께서 일본 정부의 또는 동경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면 네. 그 일본 사회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라도 가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냥 우려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를 좀 달라. 그래야지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겠냐. 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하는데 알고 봤더니 데이터는 없어.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활동을 한 9월부터 계속 활동을 해왔거든요. 몇 번을 질문을 하고 뭐 했는데 결국은 없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도 내놔라. 그다음에 우리는 입장이 이렇다. 예. 이런 얘기를 하러 갔는데 실제로 메시지가 뭐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일본에 반일을 하러 가거나 항의를 하러 가거나 이게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국민의 안전인 거죠. 예, 그렇죠. 네, 양국의 국민의 안전이고 예. 우리나라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산업도 같이 양국의 수산업을 같이 보호하자 이런 네. 얘기를 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선 보류를 해라. 그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다. 이런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현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가 좀 보러 갔는데 네. 그게 현지에서는 호응이 좋았나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12년이 지나니까 정치인도 찾지 않는 쓸쓸한 부흥주택 이런 데인데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이 거기 현지를 찾아가서 주민들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한 것이 현지에서는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네. 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지방 방송으로 그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뉴스 클립이 된 게 그 일본의 야후 재팬인가 거기가 포탈이 제일 크다면서요. 크죠. 거기에 대문에 몇 시간 동안 걸려 있었고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제 오후까지 관련 콘텐츠만 300만 건이 넘어요. 와, 그러면은 하루 사이에 100만 건씩 올라가더라고요. 일본에서 오히려 고마워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네. 왜 저희가 오기 직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걸 보면 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50% 이상이 우려하고 있고 네, 그렇죠. 반대하고 있다 이런 네. 게 알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3월 22일인가 러시아와 중국 정상이 만나면서 이걸 의제로 다루어서 문제 제기한 것이 일본 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네. 그 다음 주에 저희가 가서 또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걸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양국의 어쨌든 우려들을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감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이미 한 12주년 벌써 되면서 동경전력이나 정부가 신뢰받지 못하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여러 차례 나왔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어서 이렇게 진행된 거라서 아마 일본 여론이 폭발적으로 반응한 게 아닌가. 전 그것만으로 충분히 우리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 전 성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아까 양국 국민의 안전 말씀하셨는데 이건 양국 국민의 안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렇죠. 사람들의 안전이 예. 연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네, 해양 네. 생태계라는 게 네, 다 그렇죠. 돌고 도는 거니까. 예. 자, 게다가 김동준님께서 어제 양희원영 의원님 CBS 한판승부 인터뷰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문현답을 보는 심정이 대단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문을 했고 어떤 현답을 하셨길래 이렇게 또. 글쎄요, 어떤 내용을 보셨는지. 저는 사실 네. 어제 약간 분노를 좀 했는데, 왜냐하면 그 삼중수소 다 모아봤자 3g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과학자, 네. 전문성을 앞세운 혹세무민의 네.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화학을 부전공한 사람이고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근데 저희 학교에 그 화학과 명예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어머나.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제가 그때 학교 학생이었으면 정말 공개적으로 대자보 써서 그 교수님을 부끄러워했을 정도입니다. 아니 모아서 3g이면 그 모아 3g 보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못해요 그거를? 네. 그걸 왜 굳이 바다에다 방류하면서. 아니 그거 보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3g만 보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그게 이제 원자 단위로 골고루 다 퍼져 있고 걔를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IAEA도 지적한 것처럼 유기성 수소, 삼중수소라고 얘기하는 게 네. 단백질, 탄수화물 그 구성 성분이 된다니까. 그럼 그게 우리 몸에 흡수하면 우리 그대로 몸의 구성 들어오겠네요. 성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되면 두고두고 우리 몸에서 유전자의 구성 성분, 세포질의 구성 성분, 세포막의 구성 성분, 각종 조직의 구성 성분이 되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 핵붕괴가 일어나서 다른 물질로 바뀐다니까. 어머나. 그럼 붕괴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베타선이 주변의 세포에 영향을 미치죠. 네. 차라리 세포가 죽으면 괜찮아요. 다시 재생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죽지 않고 손상만 되는, 특히 유전자 손상만 되는 세포들이 남아있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소가 굉장히 약해요. 네. 그 방사선 물질로는 약하거든요. 베타선이 조금밖에 안 나오고. 근데 문제는 얘는 모든 단백질, 모든 탄수화물의 구성 성분이 되는 수소. 아주 기본적인 원소니까. 그렇죠. 예. 기본적인 원소거든요. 모두에 다 물에 다 들어가니까. 그러네, 예. 그러니- 걸러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그렇죠. 없는데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분이 돼버리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기성 화합물질로 돼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걸 바다에 골고루 다 퍼지면은 굉장히 시속 때문에 약하겠죠. 예. 근데 바다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번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바다라는 게 해류가 있고 지형이 있고 그럼 그렇죠. 어디에 모이기도 하고,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핫스팟 지역이 있었어요. 핫스팟. 핫스팟. 그게 뭐냐면 방사성 물질이 바람에 따라서 먼지가 모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만 특별히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동경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했냐면 네. 방사능 계측기를 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오염이 집중돼 있는지. 그럼 그걸 신고해서 그걸 처리하고, 그게 애들 노는 놀이터에, 공원에, 길가에. 이번에 후쿠시마에 갔을 때도 그 피난민 중에 자기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동경전류나 일본 정부가 제대로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이제 원전 노동자였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방사능 계측기를 다룰 줄 알거든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애들 등하굣길이나 이런 데를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다 그나마 조사해서- 그 사람은 양심적이네요. 아니 본인 아이가 피폭을 당했더라니까. 어머나. 5살 때. 그렇구나. 그때 5살 정부가 때. 정보를 공개를 안 해가지고 훨씬 50km 떨어진 먼 지역이니까 거기가 좋은 줄 알고 갔더니 바람이 그쪽으로 분 거예요. 그래서 거기 피폭을 많이 당한 거지. 세상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방사능 계측기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걸 네. 조사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진짜 나라 우주님께서 과학 시간 같아요. 아, 네네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네.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소위 너무 정치화된 전문가들이 그런 혹세무민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그걸 또 기자분들이 하나 적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다 것처럼. 퍼뜨리고 또. 아니 그리고 그 성일종 전 정책위장이 하신 얘기가 네. 아니 원전에서 나오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문제를 삼겠어요 저희가? 참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원전 가동할 때는 이게 거르고 막고 하잖아요. 그리고 해결료가 직접 물이랑 안 닿아요.
핵연료봉 안에 갇혀 있다고. 예. 핵연료는 예. 연료봉 안에 갇혀 있고 원자로 안에 갇혀 있고 경락 건물 안에 갇혀 있는데 그거에 새어 나오는 걸 어쩔 수 없이 방출하는 건데 그것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고. 근데 이건 뭐냐면 녹아내린 핵연료예요. 무섭네. 그 핵연료가 녹아서 그 핵연료 봉 주변에 있는 온갖 설비, 그 콘크리트 이런 거랑 다 뭉쳐가지고 녹아서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걸 수거를 못하니까 지하수가 흘러 들어가서 지하수랑 걔랑 만나면 녹아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전문가들이 데이터 낸 거를 보니까 아니 핵연료 안에 들어있어야 될 플루토늄 239 핵무기 연료거든요. 네. 우라늄 238, 뭐 아메리슘 241, 241이라고 한 굉장히 큰 물질들이에요. 그런 물질들이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돌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위험한 그런 예, 상황인데. 예. 뭐 기준치가 전체 한 1066개 탱크 중에서 34% 정도만 기준치, 그러니까 피폭 설량 정도에 맞고 나머지는 뭐 2배, 3배, 4배, 5배, 10배에서 최대는 19,900배까지. 19,900부요? 그러니까 한 번 처리를 하고 나왔는데도 그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다 처리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보여주면 좋을 텐데 네. 아직 그건 안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냐면 그 박류관 공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완전히 그 뭐 처리가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냐고. 그렇죠. 그러니 데이터를 달라. 전후의 데이터를 달라. 들어갔을 때 얼마였고 처리한 다음에 나온 게 얼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성능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원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 어떻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를 아니, 해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도 사실은 지금 자기네들이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내보낸다고 하지만 자기네들한테 돌고 돌아서 자기네 나라 국민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할 것 후쿠시마 같은데. 현에 있는 사람들은 네. 거기에 현이 우리로 치면 도거든요. 큰 네. 강원도 같은 도예요. 거기 지자체의 70%가 반대 입장을 이미 표명을 그러니까요. 했고 네. 그리고 어민들 뭐 결사 반대이신데 그 한 분은 이제 뭐 동영상으로 만나긴 했지만 15살부터 거기서 어업을 했던 완전히 완전 어민이죠. 처음에 이게 사고 났을 때 그 물고기 잡으면 100엔 뭐 이랬대요. 완전히 똥값이었는데 그 3,000엔, 5,000엔으로 지금 이제 거의 원가를 회복한 상태라서 12년이 지나니까 네. 이제 오염도 줄어들고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또 다시 거기다 뿌린다. 방류를 하면은 우린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다. 다시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진짜. 하면서 굉장히 분노를 해서 막 쏟아내시더라고. 비바람님께서 우리 등에 아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MS님 좀비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고 당장 나한테 영향 안 미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그걸 했다고 당장 내가 뭐 죽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당장에 암에 다른 걸리거나 거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예, 않지만 미세 플라스틱도 우리가 많이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당장 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축적이 되는 게 문제예요. 맞습니다. 축적이 되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약한 방사선량이 몸 안에서 계속 핵분개하면서 축적이 됐을 경우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때 공동진료소, 후쿠시마시에 있는 공동진료소 원장님이 한 게 하나가 딱 기억나는 게 우리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오염된 걸 먹고 평생을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네, 진짜. 그러면 그 애들의 몸에서 어떤 일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몰라. 없다. 예. 알 수가 누적이 없다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누적이. 이거는 진짜. 공개적인 인체 실험 아니냐라는 정말 굉장히 센 용어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너무- 어릴 때 그렇게 오염된 걸 먹지 않았잖아요. 예. 나이 먹어서 조금씩 지금 이제 오염되는 걸 좀 더 먹긴 하는데, 근데 그런 오염 요소가 몸 안에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로 봤을 때도 바다에 모든 오염 물질이 모이는데 이 바다에 오염 물질 모이는 걸 최대한 줄이려고 전 세계적인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국제해양법 재판소도 바다에 뭔가를 투기하는 거를 최대한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정 조치라도 제소를 하면 승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네. 그동안 나온 판결들이 어쨌든 바다에 뭔가를 버리는 거를 그럼 국제협약을 통해서 안 버리는 걸로 했고, 네. 우리나라도 왜 여러 오염 슬러지 많이 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안 버리거든요, 이제. 안 버리는 걸로 했기 때문에 버리면은 다 모인단 말이에요, 바다에. 근데 여기에 방사성 물질도 추가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수산물 안 먹게 되고 이제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먹게 되고 안 먹게 되고 떠나가지고 너무 걱정이 많은데 일본 언론도 사실은 제대로 이걸 보도하지 않아서 일본 사람들도 잘 모른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1 즈음에서 다큐멘터리가 꽤 많이 나왔고, 그나마 다행이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도 이제 50% 이상이 그렇게 반대 반대를 하게 입장을 된 하고, 이유. 예, 그리고 후쿠시마 현 쪽은 좀 지역적 사안으로 많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방문하고, 네. 그 전주에 이제 뭐 러시아, 중국 이쪽에서도 얘기하고 하면서, 일본 현지의 여론 한계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이어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들을 좀 더 해야지 네.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후속적인 행동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여권에서는 그런데 좀 약간 비웃듯이 빈손이다. 니네 뭐 한 거 있냐. 원전 사고 현장도 안 가고 도쿄 전략도 못 만나고 와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얘기 합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뭐 도쿄전력은 만나나 안 만나나 큰 뻔한 차이는 없었을 것 얘기고.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좀 압박으로 갔던 거고, 그리고 좀 이번에 저희가 야당의 서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네. 기자들하고 간담회하기 위해서 그 대사관 회의실을 빌려달랬는데 그것도 안 빌려주고요. 아 그래요? 왜요? 네. 대사관인데 왜 회의실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4명이나 오. 가는데도 네.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고 섭외하는 것도 뭐 전혀 안 도와주고, 저희가 민간 코디네이터 통해서 섭외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사장이 일정이 이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방문할 때 사장이 일정이 있으니까 다른 분을 저희가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거든요. 그 얘기는 어쨌든 면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하룻밤 지나더니 태도가 돌변해서 안 만난다. 그리고 안 들은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안 들은 얘기야. 걸로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느낌이 좀 뭔가 이상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저희가 요구한 거는 자료 요구를 한 거니까 차라리 잘 됐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저희가 얘기했어요. 원래 만나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조차 한국 정부가 안 가지고 있는 거에서 약간 좀 부끄러운 게 있고, 그리고 이런 정보조차 너희는 공개 안 하고 있냐라고,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말하냐고. 네. 동경전력한테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그런 이제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의원들 만나는 거는 일한 의원 연맹에 먼저 저희가 컨택을 했던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건을 얘기했다고 국내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는 우리는 일한 의원 연맹은 공식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 어허. 거기는 소속의 의원 개인의 얘기니까 일한 의원 연맹 차원으로 만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뭐 그러면 굳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대신에 다른 의원들을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지금 선거 캠페인 기간이라서 만나기 네. 어려우니 다음에 보자고 답은 이렇게 받은 상태예요. 네. 근데 이러저러한 거래도 어쨌든 국내에 있으면 어쨌든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네. 가면 동경전력 앞에도 가고, 그리고 어쨌든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우리가 입장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서 가서 어떤지, 정말 땅이 없어가지고 방류하는 건지 네. 텅텅 비었어요, 주변이. 어허. 근데 텅텅 빈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냐면요. 거기가 항구도 거의 뭐 500채 넘는 집들도 있고 모여있던 데였는데 쓰고 지나가가지고 그 집들을 다 해체하니까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 어디로 피난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었다고요? 네, 그렇죠. 쓰나미 쓸고 지나가면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빈 땅들이 많아요. 많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 땅 내놓을 테니까 제발 방류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본인 땅에다가 해라. 그러니까 그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저희가 들으니까 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네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구나. 근데 어쨌든 네. 중요한 건 일본이 자료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지금 뭐 일본 주장은 계속해서 야 오염수랑 처리수는 다른 건데 니네 너무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무슨 처리수,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네, 그 네. 처리수를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34%만 기준치. 그것도 그 기준치도 되게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그 기준치의 피폭설량은 뭐냐면 바깥으로 이렇게 쐈을 때 방사선을
체외에서 방사선을 쐈을 때 내가 영향을 미치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게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가 먹었을 때 몸 문제. 안에서 사실은 생성되는 게 그렇지. 문제라는 그게 훨씬 거잖아요. 문제인 거죠. 네, 이게 네. 체내 피폭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아, 체내 생물학적 피폭. 예, 그리고 적어놔야 되겠다. 예. 체외 피폭이냐, 체내 체내 피폭이냐. 피폭이냐, 아하. 그리고 생체에 농축되는 과정, 축적되는 과정. 축적되는 예. 과정, 그걸 예.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것까지 평가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겉에서 방사능을 쫙 쏘였어. 괜찮아. 이 정도는 아니야. 이제 이게 사실은 주장인데 우리가 좀 주장하는 내용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문제겠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지고 쌓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보호할 몸에 수 있을 흡수가 것인가? 돼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그렇죠. 아무리 작은 양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정부가 적극 나서가지고 국민들이 잘 모를 때 정부가 나서서 이거 위험합니다 이래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는 거꾸로 국민들이 지금 걱정된다 그러는데도 괜찮다 국민을 설득시킨다 하는 거 설득을 하나도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출을. 이게 외교적으로 부담스러우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때까지는 보류를 좀 해달라. 보류를. 네. 네. 라고 그리고 IAEA가 원전 지능 기구니까 시민들이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렇죠. 물론 그 아무리 객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던 이건 생물학적 피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공학적이고 물리학적으로 이게 에너지 선량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생물학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좀 객관적인 전문가들 양쪽에서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검증하고 하는데 몇 년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그 몇 년을 못 기다리냐고. 그런 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뭐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까지 충분히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할 때까지 좀 보류해 달라 이런 식의 요청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당연히 해야죠. 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이게 지금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도 없고 확인도 안 돼. 이걸 방출하겠다는 나라는 협조도 안 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라도 나서서 먼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기다리자. 내지는 그동안 도대체 뭐 했냐. 우리가 달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주지 않아. 이러면서 좀 사실은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지금 맞겠죠.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IAEA 보고서도 그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뭐 아니 신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예 없는데 도대체 이 출처가 어디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기자들한테 여쭤봤다니까요. 아니 국조실 보도자료에도 없고 네. 신뢰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이 출처가 어딥니까? 했더니 기자들이 저한테 얘기해줘요. 그거 대통령실 발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줬다는 뜻이네요.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알 수는 없죠. 밝혀야지. 근데 공식적으로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를 일본에 있으면서 봤다니까요. 근데 네. 다 보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서머리 돼 있는 것만 봤을 때는 IAEA 치고는 꽤 우려하는 얘기들을 했네.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표현을 굉장히 네, 네. 그 외교적인 수사를 해서 네, 둘러 정제했음에도. 말했지만 네, 네. 어쨌든 이게 IAEA의 안전 원칙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는 최종 네. 보고서에서 말하겠다 이렇게 말을 네, 하고 네. 추가적인 어쨌든 설명과 투명성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식의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있고 네. 그나마 신뢰하다고 가장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얘가 방류됐을 때 어느 지점에 방사 선량 모니터링을 하는 것의 그 계획의 정당성과 설명은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 정도예요. 그렇군요. 네. 댓글 중에 JL님, 뭐 김정은 욕해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김정은이 왜 나옵니까? 예? 정말 이상한 분이네요. 자, 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방출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은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요. 오염수 방류에 소극적으로 대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일본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고 또 일본 수산물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일본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내보내는 건 수산물이라고 하지만 바닷속에 들어있는 물고기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일본 수산물인지 한국 수산물인지 구분이 됩니까? 게다가 다른 외국에서 일본 수산물이나 대한민국의 수산물이나 똑같이 취급할 텐데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깝깝하죠. 근데 이제 방류를 했을 때 아무래도 그 인근이 가장 많이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처 저희가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8개 현, 인근 현에 농수산물을 둘 다 이렇게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갔을 때 놀라운 것을 또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있는 지역 시 의원인데 무엇을 밝혀냈냐면
거기서 얼마 정도 가까이 있는 어느 항구에 그 항구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항구의 어업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객관적인 데에 검증을 맡겨서 얘가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기준치 이하라고 하면은 그걸 시장에 내놓거든요. 네. 근데 한 24베크렐 최대 많이 나온 거에 킬로그램당 나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8.5라고 돼 있고 68인가 이렇게 나온 거를 손으로 찍어서 24라고 써놓은 거예요. 왜요? 왜 갑자기 손들이 막 찍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수기로 이걸 네, 고친 네, 거잖아요. 네. 그러고 봤더니 나중에 최종 발표된 게 그 숫자대로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직원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숫자 바뀐 것도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근거도 없이 지금 자기네가 숫자를 고친 거예요? 낮춘 거죠. 어머. 낮춘 거죠. 그래서 그걸 내부 고발을 또 직원이 해줬어요? 네, 한 거고. 그나마 그걸 내부 고발을 했으니까 그런 우리가 거고. 그거라도 그러니까 알지. 저희가 전문가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그 지방 시의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만나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속이고 있다. 조작 가능성이 있다. 투명하지 않다.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네. 이런 의심이 불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오염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뭔가 축소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사건들이 네.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방류를 하면 더 그렇겠죠. 근데 그 방류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하면 일본 현지 언론들이 하는 것처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방류에 대해서 동조를 하면 그럼 그 정도의 오염은 우리가 괜찮다는 암묵적인 동의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수산물을 우리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려해서 WTO 제소까지 승소해 가면서 그때 막았는데 얘기했잖아요. 네. 그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그 일본에서 우리한테 제소를 하면 우리는 뭐 우리 말할 말도 논리가 없네. 논리가 없어요. 네, 논리가 없어지고. 아니 그 물도 처리수라고 하면서 그 정도 오염된 거는 좋은 거다 안전하다고 동의해 놓고는 그걸로 오염된 거가 여전히 이제 기준치 이하면 다 오케이 아니냐. 그거 수입해라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당이나 정부 관계자들 하는 얘기는 아니 그럼 수치를 왜 정해놨냐? 기준치라고 하는 거 정해놨는데 그보다 낮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없는 게 제일 좋죠. 제가 이 논란은 생물학자들과 이제 화학이나 물리학자들 사이의 논쟁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생물학자들은 어쨌든 우리 몸의 영향에 대해서 완벽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래서 안전한 양의 기준치라는 건 없다. 그렇죠. 의학이나 생물학자들은 네, 그렇게 그건 얘기를 맞는 하고 말인 것 같아요. 물리나 화학이나 이쪽은 방사선량이 어느 정도 이하면 다 괜찮다. 주로 이런 양쪽이 굉장히 많이 입장이 다르고요. 네. 근데 제가 미국의 환경청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미국의 환경청은 방사성 물질의 이제 라돈가스나 이런 걸 관리하고 더하기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홍보 책자를 봤어요. 거기에 Q&A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은 안전한가요? 라고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은 안전한 방사선량은 없습니다. 적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안전한 건 없다.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럼 이 기준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네. 그 역사를 보면 네. 관리 기준치예요. 관리. 우리가 원전을 가동을 해야 되고 네. 관련한 방사성 물질을 우리가 일상 속에 쓰잖아요. 그럼 쓰면은 어쩔 수 없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이걸 관리할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냐 할 때 그게 피폭설량을 잡아서 하는 거죠. 근데 그 피폭설량을 방사성 물질 개별에 대해서 다 하고 있냐에 보면은 그건 또 논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방사성 물질이냐,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은 많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의원님 방송 출연 자주 하셔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들어보니까 제가 잘 몰랐던 내용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슈 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어제 대통령실 안보실 도청 감청 얘기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너무너무 놀랐는데 대통령실은 아니다. 지금 청와대부터 용산이 더 안전하다. 우리 미국하고 잘 지내볼 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외교 쪽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누가 더 아쉬울까요? 미국이 우리한테 아쉽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더 아쉽지 않겠어요? 아니, 그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게 외교의 능력이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네? 지금 미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너무 가까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지금 미국에만 투자하는 게 지금 몇 조예요? 60조가 넘어요. 네. 미국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런데도 그냥 우리는 퍼주고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무슨 그 바보 짓을 도청이나 당하고 도청당하는 거에 대해서 항의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요. 이런, 그러니까 주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일본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한민국 안전주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서 자료 확보하고 직접 검증을 해야지. 왜 남 얘기만 해? 네. 동경전력이 해주고 IAEA가 해주는 거 다 믿을 거야? 그러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다 보호할? 아우 전혀 아니죠. 아니, 미국도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하는 거 보세요. 정말 우리 거의 막 핏방울 먹듯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좋은 지금은 거는. 네. WTO 체제가 무너졌어요. 이미 자유무역주의가 아니고,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자기들 먹고 사는 게 바쁘거든. 그렇죠. 트럼프가 나타나서 그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 자기 나라의 안보나 일자리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걸 다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러면은 거기서 가장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미국이. 그럼 그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야지. 왜 우리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주장도 한 개도 못하고 질질 끌려만 다니는지 참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굴욕적이고, 예. 그 외교의 ABC를 전문가인 분들이 저보다도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무슨 그쪽에 시민권이라도 있을까? 그래서 참. 굉장히 저는 자존심이 네. 상해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으로서도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자존심을 올려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요? 네, 자긍심이라는 게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자, 뭐 주고 뺨 맞고 뭐 살려주고 욕 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아쉬워서 하나만 여쭤보면 총선이 이제 1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광명을 지금 의원님 예, 이제 활동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네, 사무실은 벌써부터 냈고요. 아직 개소식은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시민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광명은 기후 의병이 1,300명이나 있는 곳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나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실천을 자기가 인증을 하면 이제 기후 의병이 될 수 있거든요. 기후 의병? 예, 예. 기후 의병. 예. 내가 의병 대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현장을 간 거고, 거기에 생협이나 아니면 햇빛발전 협동조합도 네, 많이 네. 있고, 당원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처럼 바로 근교에 있으면서도 그 그렇죠. 자연환경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정이 많이 드는 곳이라. 광명은 뭐 교통 거점이기도 하고 그렇죠. KTX 때문에. 네. 근데 KTX 말고 나머지는 지하철이나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없죠. 예.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을 좀 해야겠다. 그게 또 그 탄소 중립이나 기후 문제랑 다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허정훈님께서 양희원영 의원님 다시 보니 정말 최고입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고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노영애 뉴스 인사이다. 잠시 기다리시면 청정시대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2023)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네, 심인식님께서 주권이 있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도청이 웬 말입니까? 미국이 국제 깡패 국가입니까? 라고 말씀하셨네요. 많이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 뉴스 청정시대 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모십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우리 이경 부대변인님은 눈이 토끼같이. 자, 하여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두 분 다? 네, 잘 네. 지냈습니다. 네. 뭐, 압박당하거나, 뭐 그런 거 없었고 그런 지난주에 거 없어요? 제가 대리기사님을 모셨는데 그 기사님이 뉴스 인사이다 많이 보고 있다고 아,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부활절 예배에서 내놓은 메시지, 저도 이거 들어보고 좀 사실은 좀 속으로 놀랐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대통령이 근데 기독교인이신가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맞는지 어쨌든 이 영상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평가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다 성경 말씀에 담겨 있고 거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게 지금 부활절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한 말씀이신데 나는 헌법 정신하고 하나님 가르침하고 무슨 관계인지 제가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중세국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의견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경 대변인이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헌법 정신도 나와 있었고, 그리고 또 끝없는 거짓이 헌법 정신에 뭐 위협한다, 헌법 정신을 위협한다. 끝없는 거짓이란 말이 왜 나오죠? 누가 거짓말을 계속 하나 보죠, 우리가? 아니, 근데 끝없는 거짓이라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거의 누구나 알 것 같아요. 바이든 날리면. 누가 거짓말한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네. 거짓말한 거는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 헌재 판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메시지를 낸 사람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내에서 메시지를 낸 거예요. 아예 사법부를 아예 무시한다. 본인들이 지금 행정부 소속으로 돼서 그래서 그런지 사법부는 더욱더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더욱더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거짓이다 한다고 하면은 일본은 정직한 나라다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 정직한 나라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얘기했었다라고 보도해서 일본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도했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는 막 강하게 부정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보도한 일본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럼 정직한 나라라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일본을 향해서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일본이 하는 거고 그럼 그것은 아니다. 우리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이 거짓말은 또 누가 하는 것이냐. 뭐 주가 조작, 또 우리 너무 많죠. 그런데 이번에 또 우리 조금 전에 이제 다른 양희원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이거는 데이터를 내는 건데 이것이 데이터가 다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방대하게 좀 여기저기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현재 다 국민들이 우리나라 현 정부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윤석열 정권에 지금 속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해명하지 않고 무조건 거짓이다, 뭐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어느 곳에 가도 대통령이 움직이기만 한다면 지지율이 앞으로 계속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뭐 지지율 얘기까지 연결시켜 주시긴 했는데 정강호 목사가 사실 어제 한 얘기하고도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들었어요. 정강호 목사가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각각 담임 목사가 있다.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얘기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대통령님은 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헌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베베 꼬여서 대통령 말씀 제가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두 분 다. 꼬여 그게 너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그 얘기하는 말씀은 거예요. 결국에는 통섭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헌법 정신이나 결국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간에 대한 사랑. 그걸 좀 강조하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네. 질문. 그럼 대통령이 지금 국민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랑해서 이렇게 속인다고 무슨 생각하세요? 말씀을 또 이렇게 하세요? 대통령은 사랑하겠죠. 당연히 갑자기 우리를. 사랑을 얘기하시니까 너무 저희 인간에 대한 난감하네요, 사랑이 있으시죠. 진짜. 그게 헌법의 기본 근간이고요. 대통령 헌법주의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던 네. 것 같아요. 제가 분위기 전환용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상환이님께서 베이비박스 후원하시면서 어제 신문에서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가 초등과학도 모르는 원전 오염수 괴담이라고 난리 법석을 치더군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분위기 전환됐죠? 자, 다른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에 기밀 대화 내용을 도청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뚫렸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이라면 큰 문제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이나 이 태도가 솔직히 저는 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선 우리의 외교안보 기밀을 정말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해야 될 곳에서 그대로 뚫렸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그 미국에서 SNS 보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그 내용을 사실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콕 찍어서 누가 김성환과 뭐 이문희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짓이라고 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관계 파악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소식을 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혹은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를 우리는 그래도 미국과 공조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진상규명 니네 먼저 해라 라고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화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고 이 문제가 좀 불거지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안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보수정당 입장에서 대통령실의 어떠한 그러한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과의 이야기가 뭐 그것이 도청인지 아니면 전화를 통한 것인지 뭐 휴민트를 통한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대화 내용이 동맹국에서 계속 도청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전 강하게 항의하셔야 된다, 항의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아까 양희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것을 좀 더 항의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 한미동 그 정상회담 앞두고 의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법이라든지 IRA라든지 우리에게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의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네. 가지고 올 수 있는 외교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다가 또 제3 뭐 세력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니네 조용히 입 다물어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솔직히 좀 황당했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방미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물론 뭐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아니, 없습니다. 뭐 방미야 할 수가 있죠. 근데 네. 이제 그 전에 과거에 그 메르켈 총리는 그때 당시 이제 미국이 도청을 했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었느냐. 뭐 당연히. 첫 번째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네. 주동 미대사를 초치해서 또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고 동맹국 38개국을 다 모여서 이것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그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예. 직접 사과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근데 이때가 제가 기억으로는 G7을 앞두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방미를 앞두고 있지만은 방미에서 대통령의 성과가 우선 무엇이냐, 먼저인 것이냐, 그러니까 그 미국과의 관계가 우선인 것이냐,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민의 안보 권리를 찾는 것, 이것을 국민의 주권을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이 먼저냐 했을 때 후자가 먼저죠, 솔직히. 네. 근데 대통령이 너무 그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또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과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미국에서는요 와이어 태핑이라고 해서 이걸 도청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이걸 감청이라고 그래요? 도감청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도 이건 도청은 불법. 감청은 합법이에요. 그렇죠, 합법이에요. 네, 이것은 네. 법원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것을 도감청이다 이렇게 흐리기 그러니까요. 무르르기를 하기도 예, 하고 예. 그럼 대통령실에서 이건 아니다 불법적인 독청이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눈치를 봐도 너무 많이 눈치를 봅니다. 혹시 대통령실에서 이미 허락해 준 거 아니에요? 우리 안보실에서 얘기하는 거 니네 다 들어라? 아,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과하게 또 거기까지는 이렇게 하세요. 내가 과하게 얘기한 거요? 나 합리적 의심 아니에요? 아니, 이거? 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그 안보 정보에 대해서 아니, 미국에 왜냐면, 안전 공개해낸다고요? 왜냐면은 감청이란 말을 그냥 어느 쓰는데 아무도 얘기 대통령과 안 어느 하니까. 나라의 그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나는. 그렇게 왜 그런지. 하겠습니까? 그건 너무 아니, 과한 왜냐면 해석이신 태도도 것 같고요. 너무 미온적이고, 너무 착하잖아요, 이런 태도는? 착한 건가요? 착한 그러니까 건가요? 제가 바보인 건가요? 여당 측 패널로서 이렇게 대통령께서 보통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만 보더라도 선한 의도와 선한 어떠한 그러니까 동기를 너무 가지면 선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바로 그걸 내가 말하고 국제 싶은 정치에서는 거예요. 그게 네. 통하지 않잖아요. 자국 그렇죠. 중심으로 가고 국익 중심이기 때문에 아, 그러한 좀 부분에 선한 대한 의도라고 아니, 김영태 의원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잘하는데, 왜 우리 선한 대통령실 의도, 모를까? 그러니까 해외를 향해서 선한 의도라고 일본과 미국을 향해서 선한 의도라고 하니까 제가 두 가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대한민국의 노동자에게는 왜 선하지 않느냐, 대한민국 농민한테는 왜 선하지 않느냐,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선하게 바라보고 선하게 해석하는 걸 우리가 선회한다 그러는데 그 선회하는 특정 집단과 특정한 아젠다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적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유독 미국과 유독 일본만 나오면 그게 그냥 너무너무 한없이 착해지시는 건지 사실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게 있었어요. 지난해 5월 4일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때 지난해죠. 작년 5월 4일. 그 신원식 의원이 그랬었지 않습니까?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두고 도청 문제에 걱정했다. 이런 내용이 버젓이 지금 증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는 청와대보다 훨씬 더 안보가 잘 돼 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근거도 없이. 무슨 얘기입니까? 정무수석께서 어제 국회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용산이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 모호해요. 없어요. 그래서 네. 국민들께서 지금 미국이 도청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말씀하실 때는 근거가 있는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여기에 연결짓는 것은 좀 더 진상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뭔가 내부 공사를 통해 가지고 그 공사 업체들이 뭐 도청 장치를 심은 건지 네. 전화가 도청이 된 건지 아니면 뭐 위성을 통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통신사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를 취재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위성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첩보 위성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위성을 통한 어떠한 감청, 도청에 대한 무게를 또 두고 있는 발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떠한 것에서 이게 도청이 됐는지 좀 파악된 뒤에 뭐 용산 이전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용산 이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도 도청 문제가 사실은 걱정되고 이게 안보가 뚫릴 수 있다는 우려를 했었는데 예. 그게 결과적으로 현실화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경 대변인한테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부산 만찬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제 셉니다. 사실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일반 시민이 찍었어요. 그 사진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거 솔직히 말해서 정말 나쁜 마음 가진 사람이 테러라도 한번 하려고 그랬으면은 총으로도 쏴도 위험한 일이 벌어질 만한 끔찍한 상황이기도 했는데 물론 그런 일이 당연히 이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문제가 됐던 거는 저게 바로 좀 너무 이렇게 보기에 권력자가 그냥 딱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그냥 이렇게 권력 노릇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 이제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의 얘기를 자꾸 왜곡하고 곡해하느냐, 저기 일광욕집 대통령이 직접 고른 장소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일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문제 있다, 친일적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제 조선시대 나온 지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하태경 의원도 가세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일광했지 그 명칭은 우리가 논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거기 뭐 네. 의미는 좋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거 장소 내가 정한 거다. 근데 우리 강제징용 이렇게 논란이 되는 강제징용 이 해법 대통령이 내가 한 것이다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철학이 없어도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무리 안 나와도 국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본인의 안전 문제도 이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왜 안전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 근데 그것을 너무 그냥 대통령인 내가 대한민국의 왕이야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태도가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 공부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근데 그래도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사실은 저런 뭐 끝나고 만찬도 할 수 있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엑스포 우리 잘해보자라고 사실은 간 제가요 거였으니까. 대통령 그 이제 그 여권 관계자들 패널들 그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대요. 대통령이요 저런 술자리에 가서 하면 술자리 저녁마다 많이 가지니까 대화도 말씀도 많이 하시고 많은 대화가 오간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 끝나면 대통령이 술에 취해서 기억을 못한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솔직히. 대통령이 기억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이 그들 내부에서 솔직히 그런 많은 얘기들이요. 우리 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내부 얘기는 그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고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꼭 저녁에 저기에서 술자리를 가져야 됩니까? 저기서 회의가 됩니까? 저 시끄러운 자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라고 2030년도잖아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는 꼭 술자리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럼 지적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핑계가 그렇게 쭉 줄 세워서 인사하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다 보였고 국민이 확인해서 이걸 다 개인 커뮤니티에 다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핑계가 되는 것이 무슨 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함이다? 저는 핑계 자체도 그냥 국민을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매번 이번 정권 바뀌고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본다. 국민들이요 대통령 그리고 저렇게 저같이 이제 뭐 아니면 웬만한 국회의원 다 머리 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나 무시하고 했으면 이거는 그렇게 술 먹고 나와서 그렇게 인사하면서 무슨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함이다. 지지율 더 떨어질 겁니다. 네네. 아니, 국민을 무시했다라고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뭐 회식도 하고 장차관과 뭐 지자체장들하고 회식할 수 있죠. 얘기도 할 수 있고 하죠. 할 수 있죠. 뭐 당연히 대통령께서 나가시는데 아니 인사도 만약 문재인 해야 대통령 되고. 나가신다고 네. 하면은 저런 당연히 인사를 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상식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상식적으로 네. 그거는 할 수 네. 있는데 다만 그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전 저 자리를 비판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그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비판하지만 뭐 커뮤니티에 무슨 윤서방파라든지 뭐 이런 비아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러니까 왜 비아냥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생각해봐야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 네. 자체를 저는 민주당이 계속 비판하는 거 너무 알겠습니다. 억지고 선동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은 사실은 이제 그 보수 쪽에서의 그래도 새로운 어떤 가치관을 조금 확산시켜보자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그동안에 정치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번에 친년, 그것도 수도권 의원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원내대표도 되고 달서에 계신 분이 되셨단 말이죠. 이거 사실은 저는 확장성 측면에서도 내년을 위해서도 별로 좋지는 않다고 보는데, 왜 이런 결론을 낸 걸까요? 근데 원내대표 선거를 너무 그렇게 과하게 해석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랑 좀 다른 게, 원내대표에 대한 투표권은 원내 의원들한테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권 115명 의원 중에 수도권이 19명이고 TK가 25명, PK가 33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상도권의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원들에 대한 어떤 아무래도 좀 같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을 뽑을 가능성들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너무 물론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자칫 수도권으로 확장이라든지 중도권 확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것까지 너무 강하게 비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려는 되죠. 우려는 된다. 네. 원내 대표 선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경 대변인, 정강은 목사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정치인은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특히 내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황교안 전 대표하고는 공천을 뭐 엄청나게 요구했다. 내지는 뭐 돈을 뭐 얼마를 줬네 만 해가지고 엄청 시끄럽게 지금 공방이 오고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정강 목사가 나 작년 4.15 때는 감옥에 있었는데 무슨 햇소리냐 이러면서 이제 지금 막 나를 세우고 본인의 이 영향력 같은 거를 좀 과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장혜찬 청년 최고가 이제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정강은 목사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강은 목사에 대해서 지도부가 이번에 당선된 지도부 중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빚을 졌구나라는 생각. 이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은요,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장해찬 청년 최고 빼고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럼 최소한 장해찬 청년 최고는 정광훈 목사한테 빚은 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지지율이 중도층에서 우리 여론조사를 보면은 중도층에서 점점점 마음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저 민주당도 지금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전파를 하면서 본인들의 철학을 전파하면서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만한 대통령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럼 기존에 있는 그 지지층이라도 내가 제대로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정광훈 목사의 이런 억지 발언에도 강력하게 항의를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정광훈 목사는 거의 국민의힘의 계륵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광훈 목사를 공격하면은 강경한 내부 당원 지지층이 공격할 것 같은 그런 좀 그런 게 그런 있어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섣불리 선긋기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정광훈 목사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우리 여당 정치인이라면 사실 배알도 없나 이런 생각 들었던 그러니까요. 게 본인의 통제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네. 식으로 아니 정치인이 왜 목회자의 통제를 따릅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네. 뭐 당원이다 아니다 이렇게 선긋을 게 아니라 강하게 저는 지도부가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놔야겠죠. 제가 황당했던 거는 정광훈 씨가 장이동에 그 자기 교회 500억 안 주면은 절대 안 된다고 그 감정가 80억 나왔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버텨가지고 승리하더니 그 근처에 있는 거 또 다른 거 하나 또 살려고 하다가 이제 그거는 비난받으니까 왜 나를 비난하냐? 내가 너 봐줘가지고 500억 받고 이사 간다고 한 건데 이렇게 말하면서 나 500억 받고 이전 못해 이러면서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을 계속 감싼다거나 이 사람이 뭐 누구를 당원들을 많이 집어넣었으니 이 사람의 영향력이 세다고 생각해서 내버려 둔다거나 이러면 저는 국민의힘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정확하게 선을 그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분 내가 보기엔 지금 자기가 무슨 행동하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대통령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라고 하나님도 생각해요? 이긴다고 하는 분이니까요. 그렇게까지 또 생각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잠깐 했지 않습니까? 장인상 때문에 이재명 대표랑 만났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상중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좀 상식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친명과 비명이 결국은 화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 민주당은 좀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일시 귀국, 뭐 이제 앞으로 또 나가신다고는 하긴 합니다만 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비명계가 결집한다거나 또 좀 시끄럽게 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는 친명, 비명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면 언론의 전제가 다 사실이라고 하려면 비명계라고 분류됐던 사람들이 다 이낙연 대표를 따라야 되고 이낙연 계가 돼야 된다. 근데 아닙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그 측근들과 그 입장에서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서 계속 이게 재밌나 봐요.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 축구 얘기를 하시더라고 누군가가 예전에 우리가 박지성 선수가 최고였다 했을 때 모두 다 박지성을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바뀌었죠.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최고다. 그럼 손흥민을 응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니야 나는 과거에 박지성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인 것이고 네. 이재명을 중심으로 이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 큰 실수가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의원들과 또 언론이 재미있으니까 계속 흔들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민주당 내부는 이렇게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우려하실 정도로 흔들리고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박지성이군요. 결론적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했는데요. 아, 그래요? 자, 22대 총선이 이제 1년 남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하겠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풀어야 될 과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모두 해당될 것 같은데 저는 공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여야가 총선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앞으로 1년간 내부에서 계속 싸울 부분은 저 공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대표에 출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방탄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공천권을 스스로 쥐고
안 놓으실 텐데, 그러니까 당대표가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러 가지의 당권을 이재명 대표가 잡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해석해가지고 결국에 당대표까지 계속 유지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민주당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저는 구심점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여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대통령이 있는 이 여당으로서 어떻게 공천을 하냐, 좀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인 공천을 하냐, 아니면 윤핵관 일성의 공천을 하냐, 검사 일성의 공천을 하냐, 그것이 결국에는 총선에 결국 좌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천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질문 하나만 하면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 계속했습니다만 지금 지지도가 거의 50%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 지지도가. 그런데 사법 리스크다, 대표 때문에 문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결국에는 여당의 반사이익인 것 같아요. 야당의. 단순히 반사이익이다? 반사이익도 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여당이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반사이익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지금 민주당은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가 잘 못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양당 체제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의 허점을 가지고 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구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잘 못하는 부분이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어떻게 보면 상쇄시키는 그 정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야당으로서는 이건 결과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국민들이 정말 잘 보세요. 판을 훨씬 더. 지금 여당이 못하고 대통령이 못한다고 반사이익으로 네. 50% 넘게 민주당을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 되게 매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보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건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못 읽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그리고 공천권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다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과 공천 이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서 시스템 공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다 공평하게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최진봉 성공회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